일단 먼저 우리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를 보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거 아닙니다. 대신에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장, 이 개념에서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질병의 예방과 치료라는 그러한 개념이 없이 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한다는 것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런데 애초에 의도는 이러한 것이었어요. 건강기능식품이란 것은 어떤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이랑 다르게 질병 수준까지는 아닌데 정상보다는 그 기능이 약간 떨어진 그런 그룹에 있어서 질병까지 가지 않게 건강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이 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도 질병 수준까지는 아닌 그런 상태에서 개선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러나 현실 세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한다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어떤 특정한 질병이 완전 생기고 말고 혹은 그 중간 정도, 이런 것들을 상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한다, 이 말의 개념은 유지한다는 개념, 이거는 병이 안 생기게 하는 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개선한다는 말은 건강 상태가 나빠졌는데 그걸 좋아지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인위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건강 유지하고 개선한다는 것은 질병 수준까지 아닌 그 약간 정상과 질병, 비정상의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고 이 기준들을 설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때 어떤 그 정도 수준만 갖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도 아닐 테고, 실제 과학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그 뉴트라슈리컬이라는 이 신조어 개념, 건강기능식품과 비슷하다고 그랬죠. 이 개념에서는 원래 정의에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을 포함해 의학적 혹은 건강상의 이득을 줄 수 있는 음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자체는 뉴트라슈리컬의 개념과도 또 다른 독특하고 이상한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건강식품의 개념조차도 보다 더 과학적으로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게 우선 과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허술한 기능성 등급이었다는 것이죠. 가장 최근까지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등급은 총 4가지 등급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기능성 등급은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이었습니다. 이 내용의 인정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반 연구 자료를 통해, 여기서 기반 연구 자료라는 것은 아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피라밋에서 실험실 연구나 동물 연구와 같은 근거 수준이 낮은 연구 방법들입니다. 이런 연구 자료를 통해 어떤 특정 건강기능식품이 생리학적인 효과나 기전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일관성 있는 바이오마커의 개선 효과가 다수의 인체적용 시험에서 확보되어야 함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체적용 시험이라는 것은 괄호에 보면 RCT라고 되어 있습니다. RCT는 Randomized Controlled Trial,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구 대상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 그룹은 가짜약인 플라시보를 주고 한쪽 그룹은 신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임상시험도 한두 편이 아니고 다수의 인체적용 시험에서 효과가 확보돼야지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등급 기준에서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자체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에 보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의약품과는 분명히 선을 긋고 개념이 다르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은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즉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면 이는 질병 예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생리활성 기능 1, 2, 3등급이 그 아래에 있는데요. 생리활성 기능 1등급은요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과 거의 비슷합니다.
기반 연구 자료를 통해 그 효과나 기전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고요. 일정한 일관성 있는 바이오마커의 개선 효과가 다수의 인차 적용 시험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과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질병 관련 바이오마커를 확인하면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입니다. 여기서 바이오마커란 거는 이제 생체 표시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당뇨 같으면 혈당 수준을 얘기할 테고요. 근데 이 생리활성 기능 1등급에서 말하는 생리활성 관련 바이오마커의 확인이란 건 뭐냐면, 그래서 혈당 같으면 126 이상을 보통 당뇨라고 하는데 100 미만은 정상이고요. 100에서 126 사이면 당뇨 전 단계가 되겠죠. 이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는 것을 생리활성 관련 바이오마커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도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한 측면이 있거든요. 어쨌든 생리활성 기능 1등급 같은 경우나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인체 적용 시험에서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기능성 그 등급 기준은 어느 정도 엄격해 보여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리활성 기능 2등급과 3등급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생리활성 기능 2등급 같은 경우에는요, 기반 연구 자료를 통해 그 효과나 기전을 추측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것도 아니고 추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바이오마커의 개선 효과가 최소 한 건 이상의 인체 적용 시험에서 확보되어야 함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영세한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에서 한 3, 40명의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15명씩 나눠서 비교 임상시험을 해서 그것이 비록 국제학술지나 국내학술지에 출판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료만 제출할 수 있으면 바로 생리활성 기능 2등급으로 인정을 받아갖고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임상시험 한 편, 그것도 연구 대상 수가 수십 명이나 수백 명 수준, 이 논문 하나만 갖고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나 약품이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 내기는 턱없이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상시험은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데이터 분석 방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연구의 질적 수준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고, 그 연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연구비를 누구로부터 받았냐, 이해관계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등급 같은 경우는 가장 황당한 등급 중에 하나인데요. 기반 연구 자료를 통해 그 효과나 기전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가 있지만 인체 적용 시험에서 기능성을 확보할 수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실험 연구나 쥐실험을 통한 연구 자료는 어느 정도는 있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처 인증 생리활성 기능 3등급으로 해서 판매를 했다는 건 그건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복용을 하는 거예요. 전 국민의 차원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러한 3등급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서 그 부작용이 굉장히 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엄청난 그 건강상의 불리, 해로움은 그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허술한 기능성 등급이 지금까지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15년도에 책을 쓰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당시까지 총 230여 종의 건강기능식품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등급별로 보면 가장 높은 기능성 등급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 이 건강기능식품은 골다공증의 기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승인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충치 예방에는 자일리톨, 이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생리활성 기능 1등급에 해당하는 것도 역시 7종이었습니다. 글루코사민, 루테인, 폴리코사놀, 이런 7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230종 중에 거의 200종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생리활성 기능 2등급 혹은 3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제일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홍삼이나 백소,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생리활성 기능 2등급이었죠. 2등급은 다시 말하면 임상시험 한 건만 있어도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십 종은 3등급으로 인정받은 것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기능성 등급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 내용을 비타민제 먼저 끊으셔야겠습니다라는 책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즈음에 2015년 봄에 가짜 백수 사태가 나오면서 결국에 식약처에서는 그해 여름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의 문제점들을 인정을 하고 그 등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제 나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2년 뒤인 2017년 봄, 아마 5월경으로 생각되는데요. 식약처에서는 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등급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다수의 임상시험 자료만 인정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공식적으로 꾸준히 제기를 해서 실제 식약처에서 이 내용을 받아들였고 변화가 된 것에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의 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등급에 근거해서 생리활성기능 2등급이나 3등급에 해당하는 것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엄격하게 판매를 일단은 좀 중단을 한 상태에서 새롭게 기존의 건강기능식품 인정된 것들은 엄격하게 재평가를 통해서 정말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다시 판매를 재개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부터 시작해서 생리활성 기능 1, 2, 3등급에 해당하는 아주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근거 중심하게 기반해서 그 효능과 부작용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